네, 이제 창호 단면도를 볼게요. 보시면 아파트를 보시면 이렇게 타입별로 쭉 있어요. 뭐 49 타입, 49B, 59A, 59B 이렇게 해서 84A 뭐 이런 식으로 어느 현장은 타입이 4개만 있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타입이 11개까지 있는 현장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타입 같은 경우는 다 일일이 단면도를 그려야 합니다. 그 중에 여기 84A 타입이 세대수가 가장 많기 때문에 이 84A 타입 중심으로 단면들을 그렸어요. 그래서 보시면 84A 타입 같은 경우 이렇게 단면들을 그리고 이제 그 옆으로 74 타입. 근데 요거는 84 타입과 중복이 되기 때문에 요거 한 개만 달라요. 그래서 요거 한 개만 그린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59C도 한 개만 다르기 때문에 하나만 그렸고 59B 그리고 59A도 마찬가지예요. 요 59A 같은 경우에는 5개가 84A 타입과 다른 부분이에요. 그래서 더 추가했고요. 그리고 49B 같은 경우에는 다른 창호 단면도랑 같기 때문에 따로 안 그렸습니다. 그리고 49A는 요거 한 개가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그렸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84B, 84B2, 84C, 114 이렇게 전부 다 84A 타입 기준으로 좀 다른 것만 이렇게 별도로 그렸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맨 처음에는 외부 창호를 그려야 돼요. 외부 창호 같은 경우는 PL이나 알루미늄 창호겠죠. 그래서 외창 그리고 내창도 그려야 됩니다. 맨 처음에 요 알폼 도면을 검토할 때 마감까지 다 검토하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마감 질의에 맞춰서 알폼을 뽑을 수 있기 때문에 마감까지 다 검토해서 알폼을 제작하는 겁니다. 외부 창호 같은 경우는 이제 발코니 1 안방이죠. 이 창호는 이 부분이에요. 발코니 1번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 거실 창호는 거실 대창 그리고 요 지금 침실이 침실 3죠. 요 부분은 발코니가 이 부분이 홀수에선 생기고 짝수에서는 사라지고 이런 식이에요. 이게 지그재그로 왔다 갔다 해요. 층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표시한 거를 이게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드레스룸 그리고 이제 대피 공간, 방화문 그리고 일반적인 PV 창 그리고 여기 보시면 다용도실에 여기 PD 이렇게 요건 터닝도어인데 터닝도어에 목창호가 겹친 거예요. 이렇게 같이 그러면 이게 터닝도어고 요 부분이 목창호입니다. 그리고 방화문, 현관 방화문 이렇게 보시면 계단 이쪽 계단 쪽에 있는 엘리베이터 홀에 있고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엘리베이터 개구부까지 그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골조 부분의 인방 높이를 다 맞출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 외에 내부 창호도 같이 그려야 돼요. 그래야지 검토가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거실이랑 안방 사이에 있는 목창호 WD죠. 그리고 침실 1, 침실 2에 있는 목창호 이 ABS라고 써 있는데요. ABS 750에 2100짜리인데 요거는 보통 PD라고 써 있어요. 요거 같은 경우는 ABS에 750에 2100짜리 문으로 그려져 있는데 보통 도면 보시면 PD에 750에 2100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 이유가 ABS가 플라스틱 재질이라서 그럽니다. 요 도면 같은 경우는 ABS로 써서 있지만 다른 도면 같은 경우에는 보통 PD로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참조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목창호니까 여기는 화장실은 조적으로 감싸지니까 요거 조적 인방 그래서 허리목에서 840 이렇게 검토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알폼을 검토할 때 이 단면들을 다 그려요. 내부나 외부나 그리고 엘리베이터 홀까지 알폼을 검토하고 나중에 이런 식으로 허리목 도면을 요 부분에서 도면만 취합해서 이렇게 맞춰줍니다. 보통 한 3개면 되는데 여기는 좀 평면이 다채로워서 5개를 기준으로 허리목을 놓고 그리고 이 위에 걸 기준으로 내부 창호에서 창호를 3개만 뽑아서 조적, 인방 높이를 확인해서 조적 작업자한테 알려줍니다. 그리고 세대 PL 창호는 따로 뽑아서 요 기준으로 시공한다고 얘기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도면을 출력해 줘야겠죠. 그리고 금속 창호도 마찬가지죠. 이 부분, 금속 창호가 들어가는 부분, SD나 FSD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도면을 표시해서 작업하시는 분에게 주면 시공하게 됩니다. 조적 같은 경우에는 인방 높이를 조적 작업자에 주기 때문에 허리목에서 위쪽으로 기준을 줍니다. 이렇게 위쪽으로, 위쪽 치수를 주고 그리고 PL 창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가구가 있는 부분, 간섭되는 부분을 이렇게 체크해줘요. 그리고 뭐 발코니 같은 경우에는 걸레바지 육전이 딱 저스트하게 맞춰있기 때문에 기준 이 밑에 쪽으로 기준을 줍니다. 그리고
다용도실 같은 경우에도 이 터닝도어이기 때문에 기준을 밑에 쪽으로 주겠죠. 그래야지 바닥 마감이 맞습니다. 그리고 침실 같은 경우에도 요거는 분합창이기 때문에 밑에 기준을 줍니다. 그리고 금속 창호도 마찬가지예요. 요것도 바닥 마감을 생각하기 때문에 요 허리목에서 1380 이렇게 하부 기준으로 줍니다. 이렇게 요 기준으로 설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지시를 하면 됩니다. 외부 창호부터 볼게요. 요 부분 발코니 창호에는 이렇게 사각형으로 그리면 돼요. 따로 뭐 레일까지 그릴 필요는 없어요. 이 부분이 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닥에 일정 높이까지 떠 있기 때문에 외창에서 외창까지 이렇게 사각형으로 표시하면 돼요. 그래서 치수는 가장 중요해요. 이 치수를 꼭 확인해야 돼요. 이 폭 120인치, 130인치, 150인치 이 치수를 꼭 확인해야지 이렇게 앞으로 지를 뺄 때 마감을 어떻게 할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분합창 같은 경우에는 이 바닥 마감 레벨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문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이렇게 바닥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레일 이걸 꼭 반드시 그려줘야 됩니다. 이 부분, 이 레일 부분을 꼭 그려서 마감이 어떻게 나오는지, 바닥에서 10mm 띄면 허리목에서 얼마만큼의 치수로 설치를 해야 되는지가 꼭 중요합니다. 위쪽은 솔직히 레일은 이거는 따로 그릴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이 바닥 쪽에 레일은 꼭 그려줘야 됩니다. 직사각형으로 그리고 여기서 보면 160도 붙죠. 요런 게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사각형으로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 침실 살봉 같은 경우에는 걸레바지 위에 바로 창호예요. 그러면 어떤 치수가 중요하면 창호를 설치할 때 이 치수가 가장 중요해요. 1240 이 치수를 꼭 맞춰달라고 하고 시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걸레바지가 맞죠. 그런데 이런 부분은 솔직히 아파트에서 맞추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최소 2전은 들어야겠죠. 그래야지 도배를 감을 수 있으니까 한 3, 4전 정도 드는 게 더 좋아요. 그리고 도배 마감을 하는 게 더 좋습니다. 이 걸레바지의 정확한 정치수로 딱 맞추기가 힘들어요. 사람이 시공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건 참조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드레스룸과 대피 공간에 이제 요 방화문 같은 경우에 이제 바닥 마감 마감이 어떻게 되는지 10mm 올려서 이렇게 시공하는 안쪽으로 열리죠. 그리고 여기서 드레스룸 같은 경우에는 문 방향을 보면 문이 이쪽에 있죠. 문짝이 이 안쪽에 있어요. 그럼 나중에 겨울에 결로가 생기면 물이 이 방 쪽으로 들어옵니다. 결로가 생겨서 물이 타고 이 문짝으로 해서 이 안쪽으로 들어요. 그럼 이 마루가 젖겠죠. 결로 때문에. 그러면 하자입니다. 그렇다고 바깥쪽으로 열자고 하니 이쪽 피난사다리함이 걸려요. 그래서 이거는 설계 오류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결로가 안 생기는 재질로 바꾸거나 아니면 이 안쪽에 도어를 다시 하거나 하는 방안을 해야 돼요. 그래서 특히 검토하실 때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방화문 같은 경우에는 치수가 100이에요. 그래서 100이니까 이 단열재 최소 50이에요. 최소 50은 겹치게 해서 이 단열이 되게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결로를 최소화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방 가구 같은 경우에는 PL 창호 지리만 알 수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다용도실도 마찬가지예요. 다용도실 요즘에는 터닝도어를 많이 쓰죠. 그래서 여기 터닝도어 있고 뒤쪽에 지리를 생각해서 목창호 문틀을 한 번 더 대죠. 그래서 이런 거 생각해서 발주를 어떻게 낼지 검토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방화문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식으로 요거는 직각으로 빼야지 단열재가 직각으로 딱 맞겠죠. 만약에 저번에 설명한 것처럼 단열재를 직각으로 안 빼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럼 이 부분이 손실이 나는 거예요. 이런 거 우레탄 폼으로 채운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안 채워집니다. 그러면 단열 취약 부위가 되겠죠. 그래서 일정 두께만큼 방화문이랑 또 겹쳐야지 결로가 안 생기게 됩니다. 여기는 우레탄 폼으로 채우고 이쪽은 사출만 하겠죠. 외부 쪽은. 이런 거 주의하셔야 되고, 요 이제 알루미늄 창도 그려서 창호를 어느 쪽으로 지리를 뺄지, 실제는 이쪽으로 10mm 뺄 거예요. 근데 지금은 골조랑 이렇게 또이또이 그려놓긴 했는데 이쪽 골조로 해서 10mm 정도 더 뺄 겁니다. 그래서 코킹을 마감 짓죠. 그리고 계단실에 엘리베이터 홀에 있는 방화문도,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방화문도 이렇게 하부실을 그려줘야 돼요. 그래야지 바닥 마감을 어떻게 맞출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 허리목에서 바닥을 어떻게 설치할지 1348 이렇게 어떻게 설치를 할지가 나옵니다. 1390 이렇게 해야지 방화문 설치하는 사람들이 실수 없이 설치를 합니다. 그렇죠. 특히 이 엘리베이터는 꼭 확인해 주셔야 돼요. 바닥에서
이렇게. 그래서 여기 있는 도면을 다 그려줘요. 그래야지 알폼 할 때 틀리는 경우가 없습니다. 이거 그리기 귀찮다고 그냥 골조 발주 내시면 큰일 납니다. 예를 들어서 단열재 석고보드 마감 안 된다고 골조벽 할석하는 경우가 나와요. 이거 잘못 검토하면 밑에 직원들이 개고생하는 거예요. 할석하는데 쫓아다니고 할석 제대로 했는지 보고 단열재 붙였고 석고보드 붙였는데 마감이 안 나와서 다시 뜯고 다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거 다 알폼 검토 잘못한 사람 탓입니다. 절대 밑에 직원들 탓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경험치수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공사팀장이고 공사과장이 제대로 검토하지 않으면 밑에 직원들이 고생합니다. 이런 것 때문에 할석 미장 체크하는 것 때문에 세대 체크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거는 절대적으로 10번, 20번, 100번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단면도 다 그려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밑에 직원들이 고생을 하지 않습니다.